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2년 전 LH 직원들이 개발 지역 땅 투기와 함께 보상을 목적으로 조경수를 심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었는데요. 충북 청주의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다시 또 투기 행위가 극성입니다. 높은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 수천 그루에 달하는 조경수가 빼곡하게 심어지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동평리입니다. 지난 2021년까지 농지였던 일대 500평 규모 토지에 1m 간격으로 다 자라지 않은 메타세카이어 나무 1,600그루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인근 또 다른 곳 역시 같은 종류 나무가 1000여 그루 가까이 식재된 상태.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애정부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뒤로는 다수의 지정물 보상을 노린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수법은 개발 지역에서 토지 보상을 높여 이익을 얻으려는 단골 수법입니다. 일각에는 묘목 하나당 최소 수배에 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주와 조경업자가 결탁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성이 짙어도 개발사업 특성상 토지 보상 협의가 길어질수록 사업 기간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 어쩔 수 없이 보상이 이뤄져 왔는데 이를 노리고 일대 비슷한 종류의 나무가 같은 시기에 심어졌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내가 뭐 여기서 평생 농사진 사람인데 잘못 심어놓고 그거 먹었어. 또 10년 안 돼요. 지금 몇 년 안 돼요. 실제로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 제3산단 예정부지인 정중리, 군평리, 동평리 등 일대에선 지난 2021년 12월 말 산단 지정 고시에 따른 개발 행위가 제한된 뒤에도 나무 밀식과 창고 신축 등 80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시가 원상복구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부지가 확정된 지난 2018년부터 개발 행위 제한이 내려진 2021년 12월 말 사이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진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을 함과 동시에 또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한 상태입니다. 개발 예정지마다 볼 수 있는 보상을 노린 나무 심기와 이른바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 뻔한 수법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꼼수를 근절할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직원 등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 업체는 범행 과정에서 임직원 23명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인수인계까지 진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규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 원산지가 국내산이라 표기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가득합니다. 이게 왜 국산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잘못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조사 결과 이 업체는 3년 동안 원산지를 속인 육류를 납품해 부당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장부로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장부에 위반 품목을 또 표시를 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위반에 대해서 이제 바로 캐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위반을 했다는 거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경북과 충북, 강원, 경기 일대 식당 19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처음에는 국내산을 납품하다가 속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산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표와 임원, 영업사원 등 23명이 조직적으로 담합하는 기업형 범죄 형태를 보였습니다. 영업사원별로 담당 지역을 구분하여 각 거래처에 납품해왔습니다. 각 영업사원의 담당 지역은 수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선임자로부터 인계받은 후임자가 계속해서 위반을 이어나가는 방법으로 범죄를 계속해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단속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됐으며 향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헌혈 감소가 예상되면서 혈액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감소한 헌혈량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추워지면 줄어드는 헌혈 추세를 감안했을 때 이번 겨울도 피마르는 혈액 확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혈자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응급실. 사전에 일정을 맞춰 치료가 진행되는 수술실과 달리 수혈이 필요한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예정에 없던 처치가 필요할 수 있어 혈액 보유량에 특히 더 민감한 곳입니다. 수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심적 부담도 높아집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로 인한 복강 내 출혈 환자분들을 진료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수혈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병원 내에 그 환자분 혈액형의 전혈이 2팩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위 병원을 저희가 알아보기도 하는데 저희와 비슷한 상황일 때가 최근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마르는 헌혈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른바 헌혈 비수기가 다가오며 혈액 수급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상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헌혈자가 20-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단체 헌혈이 제한되고 개인 헌혈도 감소하는 상황까지 겪으며 엔데믹으로 전환된 지금도 여전히 헌혈 의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헌혈을 못하게 된다거나 좀 지양하게 된다거나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는 자주 하는데요. 주변에 막 자주 하는 친구들은 잘 못 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는 평균 5일분 사용량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주의나 관심 단계를 오가며 혈액 보유량이 줄타기 하는 것은 이제 예산일이 됐고 특정 혈액형에 대해서는 경계 단계도 오고 가는 실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생 헌혈자의 감소 양상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헌혈이 개인 봉사활동 영역에서 빠지면서 학생 헌혈자가 급감했고 전체 헌혈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학교, 특히 고등학생 헌혈자들의 헌혈자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인 헌혈의 대학 입시 반영, 그리고 헌혈 교육에 대한 초중고 교육 계획에 반영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도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헌혈을 하면 공가가 주어지는 헌혈 공가 제도가 민간은 포함되지 않는 현 상황과 지자체와 기업 등의 헌혈 장려가 실제 헌혈로 이어지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또 고령자나 투약 중인 인원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현행 헌혈 제도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젊은 층의 헌혈 유입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국내 헌혈자는 지난해 260만 명에 그쳤고 헌혈률은 국민 100명당 5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혈액 수급 상황 심각합니다. 문제는 피가 모자라면 병원급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는 건데요. 헌혈자 예우나 단체 헌혈 등의 대책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구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47번의 헌혈을 한 이남희 씨. 20대부터 시작한 헌혈이 63세가 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70세가 되면 법적으로 헌혈을 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 건강하다면 꾸준히 헌혈에 나설 생각입니다. 20대 중반부터 하게 됐는데요. 꾸준하게 제 마음에 움직여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운 환우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게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더 좀 어떤 가슴이 이제 뿌듯해지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헌혈 가능 인구 감소에 직격탄이라는 평가입니다. 전체 수혈량의 85%를 차지하는 50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혈액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남 씨처럼 고령이라도 건강하다면 헌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법상
70세 이상 되면 무조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제 개정 법안은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더라도 건강에 문제 없다는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개정안도 발의를 지금 하고 아직 뭐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헌혈에 이게 고령층이 많아지지만 어쨌든 헌혈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많은 사람한테 이제 부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층 헌혈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2018년 10대, 20대가 헌혈의 30%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기준 1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학 입시의 개인 헌혈 봉사활동 점수 반영이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개인 헌혈 봉사활동 시간 폐지가 헌혈 부족의 원인이라는 견해입니다. 요즘은 수혈을 받으려면 환자가 헌혈자를 구해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어요. 네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복지부를 동원해서라도 교육부를 설득해서 다시 개인 봉사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적절한 생각이십니다. 단체 등 대규모 헌혈 행사도 요구됩니다. 헌혈하면 휴가를 주는 헌혈 공과제도 활성화와 자치단체 차원의 헌혈 장려조례 제정 등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10월 4일 도민 헌혈의 날을 선포했는데 이를 통해 헌혈자 수가 목표치 7,000명을 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기업과 단체가 정기적 헌혈 참여를 해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헌혈자분들이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헌혈의 집, 헌혈버스, 헌혈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또 기업들의 생명 나눔 협약 체결, 그리고 혈액원 단위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방안이라든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해서 자발적인 헌혈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모자라지만 헌혈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극적인 헌혈 증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20대부터 마음이 움직여 60대 중반까지 헌혈을 이어오고 있는 이남희 씨. 이런 헌혈자들의 노력이 헌혈을 망설이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해보는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운 코너입니다. 오동훈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바로 스쿨졸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올해 4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스쿨존 내 도로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해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또 함께 지나고 있던 어린이 3명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게다가 이 사고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8%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취를 해서 그야말로 운전대를 잡았고 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1심 판결에서 검사는 1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형량이 조금 낮다라고 보는데 이것보다 또 더 적은 12년형을 선고를 했단 말이죠. 네. 유족들은 물론 이거 조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여론이 좀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사고는 지금 특가법 5조의 11 윤창호법하고 그다음에 특가법 5조의 13 민식이법이 함께 적용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가중 구간이 4년에서 8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님께서는 이 가중 구간에 해당하는 4년에서 8년 그것을 선택해서 그 중에서도 지금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8년밖에 안 되어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 2분의 1 정도를 가중해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감정상으로는 여전히 12년이 중형이라는 게 조금 참 말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었어요. 그리고 또
음주운전 사망 사고인데 가중처벌까지 해서 고작 12년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법률이나 양형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허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떨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상으로는 그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의하면 이 두 개의 범죄 전부 다 그 가중 구간이 4년에서 8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 치사, 석굴존에서의 어린이가 죽은 경우 어린이 치사 행위와 그다음에 음주운전 치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 사건 배성아 양의 사망 사건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률에 의하면은 그 하나의 행위로 보아가지고 4년에서 8년을 그냥 적용하고 말지만은 적어도 이 석굴존에서의 그 어린이 치사하고 경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서 뭐 2분의 1을 가중한다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양형 기준표가 꼭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식이법 시행 후 2년 동안 스쿨존에서 일어났었던 이와 비슷한 사고들을 특히나 1심 판결을 좀 봤더니 173건 중에 단 8건만 지금처럼 실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럴 수가 있나요? 173건 중에 8건이요? 민식이법에 이제 어린이 치사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가중해서 처벌하라라는 법 선고형은 그 법률 규정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굴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속도를 줄이다 보니 대형 그 사고는 터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어린이들의 과실 행위도 좀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굴존이라는 것 자체는 어린이들의 무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뭐 어떤 과실을 저질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석굴존에서의 사고는 그 시속 30km를 20km 넘어서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도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 위반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 다친 경우도 처벌되니 특히 그 석굴존에서는 운전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쿨존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죠.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아무래도 숨진 배승아 양의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피해자의 부모로 법정에 내가 나올 줄은 몰랐듯이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더 공분을 사게 된 게 있는데요. 이 피해자가 얼마나 만취를 했는지 비틀거리면서 걷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운전대를 잡았고요. 또 결국 한 아이의 목숨을 빼앗게 된 건데요. 음주운전자들에게 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만큼 다른 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 배승아 양의 어머니의 말씀이 참 그 가슴을 울리는데요. 그 교통사고의 특성입니다. 누가 또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범죄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의 입법 처벌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의 미주리주하고 테네시주에는 벤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그 자녀 유족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유족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런 그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그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유기징역 1년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 2001년도 기준으로는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1,191명이었다가 2003년에는 781명, 2008년에는 305명까지 급격하게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법은 그 윤창호법에 의하면 유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음주운전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5명이 죽거나 또 4명이 죽은 경우에 징역 15년 또는 20년까지 확정된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선고형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법이 있어도 이 판결에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많은 이렇게 피의자들이 나는
잘못이 조금은 감형되고자 항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를 보고 조금 화가 좀 많이 났는데 처벌 강화가 조금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음주운전치사죄는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그 음주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지금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거의 그 흉기를 휴대해 가지고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그런 고의를 가지고 또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을 가지고 한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 상해치사죄가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윤창호법에 의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해치사보다 더 법정형이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형이 무겁게 된 것은 단순히 강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음주운전치사 행위의 그 고의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결과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법의 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음주운전자는 말 그대로 예비 살인자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언제까지 무고한 시민들이 그들에게 또 가족을 더 잃어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깝고요. 하루빨리 처벌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일을 꼬치에 꽂아 설탕 시럽을 입힌 중국식 간식 탕후루가 요즘 인기죠. 그러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탓에 도심거리 미관이 훼손되고 청소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청주의 대표 거리인 성안길 입구입니다. 최근 탕후루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곳 성안길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5곳에 불과하던 청주 지역 탕후루 매장은 바삭하고 달콤한 식감이 인기를 끌면서 현재 9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들 가게 주변으로 끈적한 설탕물 흔적이 역력하고 인근 가게에선 탕후루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먹고 난 뒤 쓰레기 처리입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꼬치 탓에 이를 치우는 청소 노동자는 안전상의 문제에 노출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꾹꾹 손으로 눌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날카롭고 삐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누르다 보면 손 같은 데가 경미하게 이렇게 다치는 수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분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안길 곳곳을 누비는 청소차도 탕후루 꼬치 앞에선 무용지물이 됩니다. 약 30cm의 길이의 긴 나무꼬치가 다른 쓰레기와 섞이면 기능 고장이 쉽게 발생해 꼬치를 피해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탕후루 저기 대창이 너무 길다 보니까 들어가다 보면 걸려가지고 한두 개가 엇걸리다 보면은 이게 맥혀가지고 그러면 맥히면 나는 이걸 청소 뒤에를 다 들어 올려야 되고 뚫으려면 또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탕후루 인기 뒤에 쓰레기 문제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까지 생겨났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회원 9명이 1시간 동안 주운 탕후루 꼬치 개수만 250여 개에 이릅니다. 저희가 원래는 탕후루 슈킹을 하던 게 아니라 일회용 컵 슈킹을 시민들이 모여서 줍다 보니까 최근에는 탕후루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별도로 주워보자. 탕후루 가게들은 꼬치 수거통을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쓰레기를 잘 처리해 줄 것을 안내한다고 해명합니다. 달콤한 탕후루 열풍이 불고 온 씁쓸한 쓰레기 문제. 치우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뒤처리도 제대로 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최근 과수 농가에 탄저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추석 전 포도로 시작된 과수 탄저병 피해가 단감과 사과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올해 유달리 지독한 자연의 심술에 농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기계면의 한 감나무 밭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나뭇잎을 뒤집어 보면 듬성듬성 까만 점이 보입니다. 과실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올 봄부터 가을까지 고온 다습한 기온이 이어지며 탄저병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6,600여 제곱미터인 이 감농장에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단감은 불과 30% 수준. 40년째 감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도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금년에는 과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70%가 손실이고 한 30% 달렸는데 그나마 보시다시피 이래 따놓으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1년 12달 땀 흘리게 농사를 지어가도 이거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 정도 손실을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과밭도 탄저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인 기북면의 한 농가는 올해 재배한 사과 중 90% 정도가 까맣게 병들었습니다. 탄저병이 심각한 일부 농장은 떨어진 사과를 바닥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올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농민들은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수확할 수 있는 사과가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한 과언은 50% 이상, 안 심한 과언도 20-30% 정도 다 탄저 발병률이 원래 그래 됐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 방제를 해도 좀 힘든 해였고 방제를 소홀히 한 과언은 지금 보시다시피 과수 탄저병은 도내 과수 농가 전반으로 번져 있는 상황.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과수 농가의 탄저병 발병 과율은 사과 21%, 고추와 복숭아는 각각 67%와 14%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저병 피해가 확산하자 헥타르당 259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단풍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특정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고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을철 발생한 산불은 모두 66건, 피해 면적은 22만 7천 제곱미터, 축구장 32개 규모에 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해 평균 35건의 가을 산불이 발생했는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발생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해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 행사도 많고 또 산에 가시는 산행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산자 실화 그리고 봄철에 이어서 가을철에도 추수가 끝난 후에 농산 폐기물,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데 여러 가지 소각 산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불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은 입산자 실화가 원인입니다. 쓰레기와 논 밭두렁 소각도 1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원인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은 입산 자체를 통제하기로 했는데 전체 등산로 4곳 가운데 한 곳을 폐쇄합니다. 또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나물질 소지 입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행정벌도 강화를 하고 형사벌도 특히 방화자에 대해서는 형사벌도 형량을 좀 높여 나가는 걸로 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 주변 불법 소각행위 가태료를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이나물 소지 입산자 가태료는 30만 원에서 7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리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CCTV를 활용해 산불을 24시간 감시하고 드론으로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